예전만 해도 플레이스테이션은 꿈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 플랫폼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상한 행보를 보이면서 실망을 시키더니 급기야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100만원대에 내면서 게이머들의 머리를 차게 씻게 했죠. 하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변화에 전존이 있었어요. 그 중심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전 CEO 짐 라이언이 있었죠. 그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의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첫째는 스토어 폐쇄입니다. 한때 그는 플스3, PSP, PS 비타의 PSN 스토어를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누가 오래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어하겠냐 라면서 하위 호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는데 이 와중에 구기종의 디지털 스토어인 PSN을 폐쇄하려고 한 것이죠. 이는 다운로드 게임을 산 사람에겐 구매한 자산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인지라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었고 예상외의 반응에 놀란 SI는 이를 취소, PSP의 스토어만 폐쇄했죠. 둘째는 검열 문제입니다. 2018년부터 소니는 선정적인 요소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검열의 기준이 정치적 올바름에 중점을 둔지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는 닌텐도가 검열하지 않는 것까지 검열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저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하위 호환입니다. 구기종의 게임을 새 게임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현재 PS5는 PS4의 하위 호환을 지원합니다만 이는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기가 발매되기 전에는 기술적인 문제, RDNA 버전 문제로 인해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비난이 일자 나중에 추가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물론 게임 산업의 변화,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왜 SI는 저런 정책들을 실시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의 SI와 과거의 SC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달라져야 했는지를 PS의 역사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소니의 대표적인 상품, 게이머들의 필수품과도 같았던 플레이스테이션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닌텐도 게임기의 애드온, 즉 닌텐도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CD-ROM 유닛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닌텐도는 소니를 버리고 필립스로 파트너를 변경했으며 결국 소니는 독자적으로 게임 사업을 시작하죠. 그 결과물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플스는 처음엔 그리 기대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는 소니의 직계회사가 아니라 음악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였던지라 초창기 그룹 내에서의 인지도와 연구개발비의 지원이 상당히 빈약했다고 해요.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급격히 성장하여 한때는 그룹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했고 게임업계 1위를 장악하다 못해 플2 시절에는 아예 시점을 과점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SC를 무시하던 다른 그룹 계열사는 물론 닌텐도에게도 멋지게 복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3월 4일 헤이세이 12년 3월 4일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2는 약 1억 5천만 대라는 경이적인 판매량을 보여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로 기록되었을 정도죠. 하지만 그런 SC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거치형 기기는 자신들이 선점했지만 아직 휴대용 게임기 최강자는 닌텐도였던 것이죠. 소니는 휴대용 시장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 시장은 워크맨으로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도했던 소니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MD, 네트워크 워크맨으로 그 시장에 도전해왔고 게임 시장에서 1위를 한 그들은 이 기반을 바탕으로 휴대용 시장에 다시 도전하지요. 이것이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PSP입니다. PSP는 초창기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1년 반 정도 뒤에 발매된 반다이의 작품 SD 건담 G 제너레이션 포터블이 약 32만 장이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세우면서 기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후 캡콤의 몬스터 헌터가 데이트를 치면서 폭발적으로 팔려나갑니다. 문제는 PSP가 노린 시장은 휴대용 게임 시장이 아니라 휴대하는 기기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 즉 영화, 음악, 게임,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를 모두 섭렵하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었던 것이죠. 즉 PSP는 휴대용 게임기가 아니라 차세대 워크맨을 목표로 만든 겁니다. 이에 걸맞게 PSP의 성능은 굉장했는데요. 경쟁기였던 닌텐도의 닌텐도 DS는 물론 선행기인 PS1 이상의 성능, PS2의 게임도 여러 효과를 제외하면 그대로 이식할 정도였죠.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제조원가죠. 원래 SC가 책정하려고 했던 PSP의 가격은 약 3만 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으니 시장 1회 기업의 제품보다 비싼 후발주자의 제품은 반드시 피한다는 겁니다. 휴대용 게임기 1위인 닌텐도는 2004년 E3에서 신형 하드웨어인 닌텐도 DS의 가격을 15,000엔으로 발표합니다. 물론 두 기기의 성능 차이가 확실하니 PSP 30,000엔은 결코 비싼 게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 후발주자가 1위 기업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 순 없죠. SCE는 닌텐도의 다음 순서에 PSP를 공개하지만 세부 사항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발표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소비세 포함 2790엔. 소니로서는 큰 손해가 날 사안이지만 원래 첫 비즈니스부터 기기는 비싸게 내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비로 흑자를 냈던 상황인지라 당시에는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PSP는 닌텐도 하드웨어를 제외하면 정말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잘 팔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지의 분석에 의하면 PSP의 초반 적자폭은 예상으로 심각했다고 해요. 30,000원에 팔았어야 할 제품을 20,000원에 팔았으며 초반 1년 반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고 몬스터 헌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고전했다고 하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당시엔 수직 계열화로 모든 부품을 관리했으니 다른 부품의 가격은 통제 가능했지만 당시 소니는 LCD를 자체 생산하지 못했기에 이것만은 어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PSP만이 아니라 후속기인 플레이스테이션 3에도 있었죠. PS3는 원가는 둘째치고 개발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무려 3,000억엔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 2000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PS2로 올린 총 매출이 5조 884억엔, 영업이익이 2,632억엔이었으니 PS2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은 셈이죠.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플스의 아버지 쿠타라기 켄이 소니 부사장 SC의 최고 경영자였기에 가능했지요. 그는 셀 구성이라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셀은 플스만이 아니라 소니가 개발한 모든 제품에 CPU를 설계한 것으로 TV인 브라비아, 오디오 기기 등에도 탑재될 예정이었죠. 이유는 그리드 컴퓨팅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기기가 셀을 사용하고 한 기기가 셀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처리 능력을 빌려 부하를 줄이는 기능, 즉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거죠. 문제는 셀의 결과물입니다. 고성능이긴 했지만 소비 전력이 상당히 높았던 데다 가격도 너무 비쌌죠. PS나 바이오 노트북에는 이런 CPU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라비아나 오디오 등에는 굳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여기 셀을 넣어버리면 비용과 소비 전력이 올라가므로 당연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게 되지요. 그래서 소니는 PS3에만 셀을 활용해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니 전자제품 전체에서 회수해야 하는 셀의 개발비를 PS3 혼자 독박 써서 회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셀이 게임 연산 처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소니는 원활한 그래픽 처리를 위해 엔비디아의 RSS도 탑재해야 했죠.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원가를 떨어뜨려야 했지만 당시 PS3는 다른 회사의 기기들과는 달리 일본 기업이 아직 버리지 못한 방식,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정을 자세에서만 진행하는 수직 계열화로 제조되어 단가가 높았습니다. SCE는 PS만으로 셀의 개발비 3천억을 회수하고 매출을 내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조된 PS3의 원가가 무려 10만엔을 넘겼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격대에 팔 수는 없으니 SCE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 2006년 PS3 20기가 가격을 62,790엔, 원가 대비 약 60%의 가격으로 발표하죠. 이때 쿠타라기 켄 사장은 성능에 비해 싼 가격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에 무멸맞았는데 게이머들이야 충분히 화낼 만도 하지만 SC 입장에선 정말 거짓말이 아니므로 상당히 속이 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선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하는 법. 결국 20기가의 가격은 49,980엔으로 책정되고 60기가 모델의 가격은 오픈 프라이스로 결정됩니다. 즉 약 5만엔, 소비자가도 아니고 원가의 절반에 팔리게 된 것이죠. 한 달을 팔 때마다 기기당 5만엔의 적자, 물류비 판관비를 합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집니다. PSP는 3만엔에 팔았어야 할 제품을 2만엔에 팔았습니다. 이 와중에 PS3의 개발비를 회수하는데 무려 3년 넘게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저들은 모르는 큰 사건이 터지죠. PSP와 PS3의 타격으로 인해 SCE는 2010년 12월 24일 채무 초과에 빠져버리죠. 채무 초과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PSP 때는 극복을 했지만 PS3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이 이러면 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게 그룹 계열사라면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것이 유망 주력 사업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당시 회장인 히라이 카즈오는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SCE도 칼질의 대상이 됩니다. 2010년 2월
2월 SCE를 SNE 플랫폼으로 개칭하고 네트워크 부분만 남기고 SCE를 새로 설립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게 하여 이 둘을 소니 본사가 분할, 흡수합병하면서 지분을 정리하지요. 일본의 경제 미디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이를 실질적인 SC의 해체라고 말합니다. 이후 PS 사업은 새로운 SC 그리고 SNE 플랫폼이 이끌어 나가게 되지요. 그들은 새 사업에서 성과를 내어 채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미래는 소니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작품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에 걸려 있었죠. 비타는 게임 기능만이 아니라 3G 회선에 대응하는 기기, 즉 당시 세계를 휩쓸던 스마트폰의 장점을 흡수한 기기이며 기기 성능 또한 동시대 기기인 닌텐도 3DS보다 훨씬 고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 당시 시장에서는 비타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기 자체가 안 팔렸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두였죠. 소프트뱅크가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실상 공세로 부렸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아이폰, 즉 애플 제품이 거의 다 잡고 있었으며 핸드폰은 사실상 필수제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기기를 저렴하게 팔아도 거의 공짜로 파는 제품은 절대 못 이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은 소니가 그렇게 꿈꾸던 게임, 음악, 영화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멀티미디어 기기였습니다. 이렇게 소니는 그들의 꿈을 뺏겨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그 꿈은 비타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경쟁기인 3DS가 100만 대를 파는데 약 3개월이 걸렸고 이는 PSP도 마찬가지였는데 비타만 무려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부진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지적당한 것은 신생 SC의 매니지먼트 문제였죠. 유비소프트는 2012년 10월 30일 세계인들이 갈망하던 대작인 어쌔신 크리드 3를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 오리지널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 3 리버레이션도 같은 날에 발매됩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비타의 흥행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었지만 초동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는데요. 문제는 발매일이었죠. 두 소프트가 같은 날 발매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지요. 같은 날 같은 타입의 타이틀이 나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하나만 사게 되는데 두 게임이 같이 나오니 소비자들도 둘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홀더인 SCE가 발매일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지요. 또한 사람들은 PSP를 살린 대작 시리즈 몬스터 헌터의 비타 신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차세대 몬스터 헌터는 비타로 나올 거라고 SCA 임원이 미디어를 통해 인터뷰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경쟁기인 3DS로 몬스터 헌터 4의 출시가 발표됩니다. 담당 임원이 핵심 거래처나 관리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시장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해외 시장도 스마트폰 전성기인 건 마찬가지였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비타의 점유율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했기에 해외는 더욱 가망이 없었죠. 비타는 이후로도 좀처럼 기세를 타지 못했고 발매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하드웨어가 망해갈 때 나오는 현상인 텍스트 어드벤처만 줄창 발매되더니 역시 3년 차인 2014년 게임스컴에서는 비타 게임은 극히 드물게 발표되고 PS4 게임만 여러 개가 소개되었죠. 누가 봐도 비타는 포기하고 새로운 하드웨어인 PS4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였을 겁니다. 이는 비타 팬들에겐 분노할 사안이었겠지만 소니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겠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초기 재편 시에 남았던 100억엔의 채무는 어느샌가 7배에 달하는 700억엔으로 불어났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사업 부문의 두 번째 채무 초과죠. 그래서 소니는 2016년 4월 SCE와 SNEI를 합병하여 SIE, 즉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로 재편합니다. 이때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세워지며 원래는 단순히 게임 부문만이 아니라 TV, 영화 사업도 포함한 미디어 회사를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이는 실현되진 않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의 주도권은 일본이 아닌 미국이 갖게 되며 의사결정체의 상층부, 핵심 실무진도 서양인들로 교체되죠. 그리고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첫 번째 SCE는 개편으로 인해 사라졌고 새로 만든 SCE는 비타를 살리지 못했죠. 결국 플스 사업의 주도권은 네트워크 전문 기업이 SI라는 이름을 갖고 주도하게 되는 건데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예전 플스 사업부와 DNA가 다른 듯 보입니다. 우선 태생부터가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회사였고 원래는 소니 그룹에 콘텐츠를 총괄하는 회사였죠.
그리고 미국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섞이면서 이후 소니의 게임 부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죠. PS 시리즈는 동양권에선 O 버튼이 결정, X 버튼이 취소였지만 서양권에선 반대로 X 버튼이 결정 버튼인데요. PS5는 PS4까지와는 달리 전 세계에서 X 버튼이 결정 버튼으로 통일되었습니다. PS5가 기존의 심플한 기기와는 결이 다른 우락부락한 기기가 된 이유도 아마 서양권 취향이 더 짙게 반영됐기 때문이겠죠. 일본 유저들은 예상과 달리 일본 시장에 힘을 덜 쏟는다고 비판을 하는데 SI 입장에서 일본은 SIJ란 지사가 관리하는 한 지역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SI는 규모가 더 큰 영어권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또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내용도 이렇게 해석됩니다. SI가 구기종의 PSN 스토어를 폐쇄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선 이들 스토어는 구시대 기종을 위한 별도의 스토어였으며 이미 판매도 되지 않는 기기라 운영비 맞춤내는 부채에 불과하니 코로나 시국 PS 발매에 맞춰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검열에 엄격했던 이유, 심지어 닌텐도도 안 하는 검열을 한 이유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신경을 쓰는 서양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외로 서양권은 폭력이라 모를까 성적 관련 검열은 일본보다 엄격하거든요. 하이홀을 안 해준 이유도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SI 입장에선 PS4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기도 아닌데 굳이 예산을 들여 뒷감당을 하기 싫었던 걸 할 수도 있겠죠. 하이호원이라는 것은 마케팅을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에 가까운데 하물며 PS4는 별도의 테스트 비용까지 필요했으니 그 돈을 절약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 SI의 행보는 납득이 가요. 원래는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였으니 하드웨어보다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더 신경 쓸 테니 굳이 기기를 손해보고 팔 필요도 없죠. 미국 회사의 DNA니 자연히 플스5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 올바름에 크게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자는 온 가족이 플스라서 검열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오히려 폭력성은 더 강해졌으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변화가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에서의 가격 인상 그리고 플스5 프로의 가격이죠. 2024년 8월 말 일본 시장에서 PS5의 가격이 크게 인상됩니다. 무려 13,000엔이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하나는 이제 PS 비즈니스의 중심이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는 것. 환율 변동으로 타국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본국의 가격만 올리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실제로 미국 가격은 그대로죠. 또 하나는 더 이상 일본이 PS에게 핵심 시장이 아니란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서양권 시장에서 크게 뻗어 닌텐도를 추월하지만 정작 일본 시장은 닌텐도가 반 이상 차지하죠. 이는 각 회사가 어느 시장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에도 있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하드웨어 형태보다는 닌텐도 하드웨어의 형태가 일본인에게 더 맞는다 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출퇴근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 등에서 갖고 놀 무언가가 필요한 나라고 또 집이 좁은 사람이 많아서 아담한 TV를 많이 파는 나라죠. 그래서 TV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TV가 필요 없는 닌텐도 스위치가 딱 맞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는 주된 장르랄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의 기간 독점작을 제외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로도 같이 나와서 굳이 PS5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PS5의 크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소니는 이유를 급격한 외부 요인의 변화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엔화의 약세가 심각합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진 다도 있지만 그 시작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것,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일본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일본인들 입장에선 물가가 치솟는데 달러를 화폐로 쓰는 입장에선 물가가 정말 싼 나라가 되었고 졸지에 일본은 꿈에 그리던 관광 대국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내려가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면 일본 내에서 PS5의 실구매가는 점점 내려가 버리고 말겠죠.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상황인데요. 현재 나이키의 운동화, 반다이의 건프라 등 제품의 물량 부족을 이용한 리셀러들은 어디나 존재하지만 일본에선 아예 회사를 차려놨어요. 보시다시피 개인 셀러에게서 PS5를 매입한 후 바로 포장해서 트럭으로 싣고 나가죠. 게임기, 건프라, 그리고 일본 한정 의류, 신발 등이 이렇게 팔립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수요가 있는 서양권에 말이죠.
즉 일본은 거대한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리셀러들이 조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도 한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PS5가 유난히 싼 일본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면 전 세계 시장의 가격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선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테고 다른 나라 시장에선 일본발 저가품이 팔리면서 일이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럼 일본 시장은 어쩌는 겁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의 입장에선 합리적입니다. 그럼 일본 시장은 어떻게 하죠? 앞서 말했던 소니는 글로벌 시장에선 점점 성장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글로벌 시장이 중요할 테고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글로벌을 챙기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는 예전의 소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키운 것은 전통의 강호인 일본의 게임 회사였고 일본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일본인을 위한 게임은 정말 중요한 상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일본 메이커의 관계에 온 힘을 기울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캡콤, 반다이 남코 등의 회사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게임을 만들기에 소니가 일본 시장을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PS에서 발을 뺄 이유가 없고 그 외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소니보다는 기기 보급 대수가 많은 닌텐도에 집중하는 모양새니까요. 또한 마지막 이유도 있는데요. 소니는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가격을 인하하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1994년 소니가 PS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던 이유는 당시 경쟁하던 한때 시장 1위를 했던 세가의 세턴 그리고 1996년에 닌텐도 64가 발매되기 전에 시장을 최대한 개척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소니는 많은 기기를 보급하고 그 라이선스 비용으로 손해를 충당하는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2 때까지는 잘 먹혔지만 플레이스테이션 3 때부터는 잘 먹히지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기기 개발로 인한 손해를 메울 정도가 되지 않아서 소니의 게임 산업은 2번이나 채무 초과에 빠졌죠. 이후 소니의 게임 산업은 SI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선 기기를 손해보면서 팔아서 예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걸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엔 게임 하드웨어가 곧 플랫폼이라 어떻게든 많이 보급해야 게임을 팔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소니는 스팀에도 게임을 제공하는 등 타사의 디지털 플랫폼에도 게임을 공급합니다. 즉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죠. 저도 PS5가 없지만 소니가 제공하는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니는 굳이 PS5를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자사의 게임을 공급할 수 있는 PC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내에서 스팀의 이용자는 급증하기 때문에 자사 스튜디오의 게임을 파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걸 수도 있겠죠. 즉 소니의 이번 정책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고 그렇다면 외부 상황의 변화가 뭔지도 나름 감이 옵니다. 예전과 달리 게임기를 많이 팔아야 게임 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형태의 유통 채널이 있는데 엔저로 인해 손해보는 상황을 두고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플랫폼의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린 부담 없이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게임기에만 집착하는 게 미련할 수도 있겠죠. 현재 소니의 플랫폼은 게임기가 아닌 디지털 스토어 PSN이니까요. 그러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본 유저들이 소외감을 느껴도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게임 메이커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룰이겠죠. 일련의 정책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PS 사업의 중추인 SI는 기기 판매로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주력이 디지털과 네트워크니 무리해서 하드웨어를 팔 생각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2번이나 채무 초과가 된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빛을 지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 인상 소식이 들린 후 2주가 지난 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가격이 발표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예술이긴 했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좀 화제랄까요? 정보가 공개된 날 전세계 게임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기기에 대한 반응은 좋았어요. 렌더링 성능은 약 45% 향상, 레이 트레이싱은 약 3배 향상되며 30프레임 이상에서 안정적인 4K 출력이 가능한 게이밍 PC와 견줄 만한 성능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미국 기준으로 $699, 한국에선 111만 8천원, 일본에선 11만 9,980엔이라는 가격인데 보통 사람들은 PS5 디스크 버전과 이 가격을 비교하지만 사실 이번엔 받침대와 디스크 드라이브는 별매예요. 즉 미국에선 $300가 올랐고 가장 크게 오른 일본에선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면 가격은 더 뛰겠죠? 즉 성능만이 아니라 가격도 게이밍 PC와 견줄만하게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편익, 기업의 전략, 그리고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안에 들어간 GPU가 4060 Ti급이라는 이야기, 안에 2TB SSD가 들어간 걸 감안하면 게이밍 PC와 비교해보면 그리 비싼 것 같진 않다는 말도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소비자가 지갑을 열 때는 가격이 합리적일 때가 아니라 납득할 때 열잖아요. 좋은 예가 플스3입니다. 처음 플스3가 발매될 때 60기가 모델이 소비세를 포함하여 대략 73,000원에 공표되자 전 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건 안에 들어간 부품값을 생각해보면 싼 것 맞습니다. 제조 원가보다 2만원이나 쌌거든요. 즉 소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왜 분노했냐? 게임기로서의 가격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기업이 합리성만 중시하다가 가격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참 많았어요. 경쟁 상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1을 낼 때 가격을 $499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분노했죠. 강력한 대안인 플스4가 $399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머들에게 필요 없는 키넥트를 끼워 팔았거든요. 즉 이쪽 시장에선 가격을 납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PS5 프로의 경우에는 조금만 더 쓰면 거의 비슷한 사양의 게이밍 PC를 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매력적인 독점작 혹은 GTA6 같은 기간 한정 도전작이 있으니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PC를 놔두고 살 정도로 압도적인 매력은 아닙니다. GTA6는 말할 것도 없고 소니의 독점작도 PC로 나오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편익도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이라는 것은 시장이 플스5 프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정될 텐데 예전에 자회사인 인썸니아 게임즈가 해킹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플스4 프로의 판매량은 1,430만 대라고 합니다. 풀4의 전체 판매량이 1억 1,660만 대일만 감안하면 프로의 판매량은 총 판매수 대비 약 11% 정도인데요. 이는 조금 더 나아진 그래픽, 성능에 투자하는 사람이 약 11% 정도란 이야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사실 플스4 프로는 발매 시기가 좋았어요. 발매 연도인 2016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4K 콘텐츠를 시험 방송하면서 4K 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4K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래서 과감한 소비가 가능했죠. 가격도 합리적이라 전용 게임도 없는 이 게임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을 납득시킬 수 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풀5 프로가 나오는 시점에서 기술적 변동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8K는 아직 주류가 아니며 AI도 이미 피크를 지난 시점이고요.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안정된 프레임에 관한 수요일 텐데 PS5 프로에서도 60프레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임이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과연 풀5 프로가 고객의 이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소니에게 남은 카드는 기업의 전략입니다. 우선 예전 소니의 전략을 보죠. 풀4와 프로의 관계는 해상도, 프레임은 개선이 있긴 하지만 게임 자체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풀4에서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게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풀4를 사도 상관이 없었고 그게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선 풀4 판매 비중이 더 높은 이유일 겁니다. 만약 풀5 프로도 같은 전략이라면 오리지널 소프트로 차별점을 둘 수는 없을 테니 PS5 프로의 AI 업스케일링, 게임 부스팅 기능으로 프로만의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줘야겠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PS5 프로에서는 좋지만 PS5로 하면 별로인 킬러 타이틀이 나오면 역으로 플스5 판매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게임기라는 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보급형 기기의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보급형 기기의 매력을 못 느끼게 되면 PS5 시리즈의 체감가는 자연히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른 경쟁자로 빠져버리고 말겠죠. 또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PS5 프로가 아니면 게임을 제대로 못 즐긴다면 사람들은 풀5 프로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기로 떠나버리겠죠. 그럼 게임 마니아는 어떨까요? 아마 풀5 프로를 위해서 100만원 돈을 쓸 사람이면 진성 하드코어 게임을 테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풀5나 컴퓨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기존의 풀5 구매자가 새로 100만원을 투자해서 풀5 프로로 옮겨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소니가 큰맘 먹고 풀5에선 겨우 돌아가지만 풀5 프로의 성능은 100% 발휘하는 훌륭한 퀄리티의 트리플 A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런 전략도 많이는 못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풀4 프로의 판매 비중은 약 11%, 현재 풀5 판매량이 약 6,170만 대니 여기서 12% 팔아도 740만 대일 텐데 740만 대 보급된 게임기에 트리플 A 게임을 내는 건 한계가 있겠죠. 요즘 트리플 A 게임은 수백만 장 팔려도 적자라는 판국인데 그걸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퍼스트 파티라도요. 그리고 CPU가 같은 걸로 볼 때 그들이 중요시하는 건 플스5와의 호환성일 테고, 그렇다면 이런 전략은 사실상 쓰지 않겠죠.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은 별도의 투자를 해서 기존에 나온 퍼스트 파티 게임을 프로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다만 어떤 게이머는 이런 업데이트를 하면 게임을 한 번 더 플레이하는 반면 어떤 게이머는 리마스터 게임도 다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모든 게이머에게 맞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콘솔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 기능이 없는 한 보통 첫 주, 첫 달의 판매량이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업데이트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서드파티의 동향인데요. 예전에 나온 중간형 업글 기기인 풀4 프로나 엑스박스 원 X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맞는 게임을 내는 건 주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서드파티들은 트리플 A 제작사란 모를까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약 11% 정도 더 팔린 게임기를 위해서 별도의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즉 풀5 프로가 흥행을 하려면 전용 게임은 소니가 직접 개발해야 해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풀5 이후 소니가 낸 게임 중 풀5 전용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아스로봇, 플레이룸, 라이즈 오브 더 로닌, 꿈의 명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즉 본인들도 PS4에 수요가 많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상황인데 풀5 전용도 아니고 프로 전용에 투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왜 콘솔을 살까요? 초창기 페미컴 등의 콘솔은 일종의 마이너 체인지 PC였죠.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게임에 다 필요한 건 아니니 게임에 꼭 필요한 기능만 빼서 싸게 만드는 개념이었고요. 이후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가면서 저사양 PC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래도 콘솔을 사냐면 독점작도 물론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PC에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예전엔 제법 있었는데 콘솔은 일단 게임을 구매하면 별 문제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죠. 즉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콘솔을 사는 이유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게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셈인데 적어도 풀5 프로는 거의 PC 수준의 가격이죠. 이미 납득은 물 건너가고 심각하게 고민할 가격이 되었고 풀4 프로 때와는 달리 시장의 변화 같은 것도 딱히 안 보입니다. 물론 풀5 게임을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픈 분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에겐 훌륭한 대안이지만요. 요는 그거네요. 플스5 프로만을 위한 투자를 따로 할 것인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